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시간 여행의 주제는 바로 재정 기능의 역사입니다. 요즘 정부가 경제에서 하는 일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과연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오늘은 세무사 수험생들의 필독서죠. 바로 정병렬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 교재를 쭉 따라가면서 정부의 돈 씀씀이, 즉 재정 기능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흥미진진한 역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정부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고 또 국민들의 복지를 챙겨주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쵸? 근데 말이에요. 이런 정부의 역할, 과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지금의 큰 정부 모습은 사실 생각보다 역사가 길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지금의 모습까지 오게 됐을까? 그 여정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재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의 금고와 중상주의 시대부터 출발해서요. 그 다음엔 작은 정부를 외쳤던 고전학파 시대로 넘어가고 근데 왜 정부는 점점 커질까? 하는 의문의 답을 주는 바그너의 법칙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대격변이었죠. 케인즈 혁명과 현대 재정학까지.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아우르는 핵심 질문으로 마무리할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시간, 여행, 바로 왕의 금고와 중상주의 시대입니다. 재정이라는 개념이 처음 싹 트던 시절이죠. 시계 바늘을 16세기에서 18세기 절대 왕정 시대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때 국가 재정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정말 달랐어요. 자, 여기 이 슬라이드가 딱 핵심을 보여주는데요. 이 시기 재정의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바로 왕의 힘을 키우는 거. 국부 증진 맞아요. 근데 그게 다 왕권 강화를 위한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돈하고 왕 개인 돈이 구분이 없었어요. 말 그대로 왕의 금고가 곧 나라의 금고였던 셈입니다. 근데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왜 세금은 주로 간접세로 걷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왕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주머니에서 직접 돈을 뺏는 것보다 물건값에 살짝 얹어서 걷는 게 훨씬 편하고 반발도 적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걷기 쉽고 저항도 적고 왕에게는 정말 최고의 재원 마련 방법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역사는 늘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죠. 왕의 시대가 저물고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합니다. 왕의 금고를 채우는 게 아니라 시장의 힘을 믿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바로 작은 정부를 외친 고전학파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재 24페이지에도 나오죠. 바로 이분, 애덤 스미스, 현대 경제학 그리고 재정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이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이전과는 정말 180도 다른 그야말로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들고 나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별표 5개.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정부야, 넌 가만히 있어. 이겁니다. 빵집 주인은 돈 벌려고 열심히 빵 만들고 우리는 맛있는 빵 먹으려고 돈 내고 사 먹고 이렇게 각자 자기 이익만 쫓아서 행동하는데도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모든 걸 조화롭게 만들어서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럼 정부는 그냥 놀고 있으라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애덤 스미스가 생각한 정부의 역할은 딱 이겁니다. 아주 최소한의 일만 해라. 바로 국방, 사법, 그리고 등대처럼 민간 기업이 만들기 힘든 일부 공공사업, 딱 이 3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값싼 정부, 영어로는 cheap government라고 불렀습니다. 최소한의 세금으로 최소한의 일만 하는 정부. 그 외에는 시장에 절대 간섭하지 말라는 게 핵심이었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고전학파 안에서도 생각이 조금씩 달랐다는 거예요. 애덤 스미스는 정말 엄격한 자유방임주의, 그러니까 정부는 절대 개입마 이런 입장이었다면 존 스튜어트 밀 같은 후대의 학자는 약간 달랐습니다. 시장이 항상 완벽한 건 아닐 수도 있잖아? 가끔 실패할 때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소득 재분배라든지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 누진세 같은 정부의 역할을 조금은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완전한 자유방임에서 살짝 한 발짝 물러선 거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고전학파의 말대로 시장이 이렇게나 대단하면 정부는 점점 작아져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역사를 보면 모든 나라의 정부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돈도 더 많이 썼단 말이죠. 이거 뭔가 이상하죠? 바로 이 미스터리한 현상을 설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독일의 경제학자 아돌프 바그너입니다. 바그너가 뭘 했냐는요. 19세기 후반 유럽 국가들의 재정 데이터를 쫙 분석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패턴을 하나 발견한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국민 소득이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나라가 부자가 될수록 전체 경제 파이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조각이 점점 더 커지더라라는 거예요. 소득이 10% 늘면 정부 지출은 15%, 20% 이렇게 더 빠르게 늘어나는 경향을 발견한 거죠. 이걸 그의 이름을 따서 바그너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왜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정부 지출이 더 빨리 늘어날까요? 자,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소득이 낮을 때는 그냥 전화만 잘 터지는 피처폰으로도 만족했죠. 근데 돈을 좀 벌고 나니까 어때요? 최신 스마트폰, 더 빠른 인터넷, 더 좋은 카메라를 원하게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국민 소득이 늘어나면요, 국민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서비스의 질이 달라져요. 그냥 길만 닦아주던 수준에서 이제는 더 안전한 치안, 더 높은 수준의 교육, 더 촘촘한 복지 시스템 같은 일종의 고급 공공 서비스를 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서비스들은 생산성 향상이 더뎌서 비용이 소득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바로 이게 정부 규모가 계속 커지는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은 위대하다고 믿었던 고전 악파의 시대, 그리고 정부는 어차피 커지게 되어 있다고 설명한 바그너의 시대,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뒤엎어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인류 역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 1930년대 대공황입니다. 이 거대한 위기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모든 생각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재 26페이지에도 자세히 나오죠. 대공황에 닥치자 수많은 공장이 문을 닫고 길거리에는 실업자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고전 악파가 그토록 믿었던 보이지 않는 손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어요. 시장은 스스로 회복하지 못했고 경제는 끝없는 나락으로 빠져들었죠. 바로 이 절망의 순간 혜성처럼 등장한 천재 경제학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존 메이너드 케인즈입니다. 케인즈의 주장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어요. 시장은 완벽하지 않다. 보이지 않는 손은 환상일 뿐이다. 대규모 실업처럼 경제가 기쁜 병에 걸렸을 때는 시장이 스스로 치유할 수 없으니 정부가 외과 의사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댐을 짓고 도로를 닦는 대규모 사업을 벌여서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을 꽂아줘야 한다는 거죠. 즉,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작은 정부의 시대가 가고 적극적인 정부의 시대가 열리는 그야말로 혁명이었죠. 케인즈 혁명 이후 재정학의 질문 자체가 바뀝니다. 예전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가지고 싸웠다면 이제는 좋아, 개입은 해야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로 질문이 바뀐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1950년대에는 세뮤얼슨이 국방이나 치안 같은 공공재를 정부가 왜 공급해야 하는지 이론적으로 정리했고 1959년에는 머스그레이브가 그 유명한 재정의 3대 기능을 딱 정립합니다. 그리고 70년대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금을 어떻게 걷어야 경제에 주는 부작용이 가장 적을까 하는 최적조세 이론까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점점 더 정교해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말 긴 시간 여행을 함께 했네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번 쫙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왜 이 지루해 보이는 역사를 알아야 하느냐? 지금 뉴스에 나오는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 아니다.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 이런 논쟁들이 있잖아요. 이런 논쟁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역사적 흐름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의 흐름 딱 5단계로 요약해 볼게요. 첫째, 오직 왕의 재산 증식만이 목표였던 중상주의 시대. 둘째, 시장에 맡겨를 외쳤던 고전학파의 작은 정부 시대. 셋째, 경제가 성장하니까 정부도 같이 커지네? 라는 걸 발견한 바그너의 커지는 정부. 넷째, 대공황이라는 위기 속에서 정부가 나서서 경제를 안정시켜야 해 라고 외친 케인즈의 안정시키는 정부. 그리고 마지막, 이제는 어떻게 하면 가장 잘할까를 고민하는 현대에 최적화하는 정부까지. 이 5단계의 흐름, 머릿속에 딱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를 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미래잖아요. 인공지능이 우리 일자리를 위협하고
기후변화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고 사회는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도전들 앞에서 과연 미래의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작은 정부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케인즈보다 더 적극적인 정부가 되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운 과거의 지혜 속에서 미래의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 고민을 해보는 것이 우리가 오늘 재정학의 역사를 공부한 진짜 이유가 아닐까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